안녕하십니까. 캐드 그래픽 CNGTV 교육방송의 조용식입니다. 오늘 조용식의 강의마당은 인더스트리얼 4.0과 PL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더스트리얼 4.0도 약간 어렵고 PLM도 쉽지 않은 그 토픽이지만 오늘 그 두 가지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하여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후반에는 인더스트리얼 4.0에서 PLM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TV나 신문지상에서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많이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선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혁명이라고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뭐고 세 번째가 뭐냐에 대해서 다음에 그림처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우리들이 그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것처럼 18세기에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라는 말은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냥 산업혁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산업혁명은 증기관이 생기면서 대량 어떤 동력을 그전에는 수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다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기계의 힘에다가 도입을 했죠. 그게 1차 산업혁명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2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초에 컨베이어 벨트와 전기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한 그런 본격적인 산업사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1970년대 이후에 자동화로 어떤 자동화 언어라든가 자동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 4차 산업혁명이란 뭐냐? 20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은 그거가 바로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부르는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공장 자동화에 투입된 기계, 로봇과 달리 기계가 능동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떤 생산 속도에 맞춰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혁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은 화두 중에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 사물 인터넷 자체만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사물 인터넷과 산업이 결합됐을 때 더 커다란 우리의 생산 인프라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제조 강국인 독일의 앵겔라 마르켈 총리 주도하에 사물 인터넷과 제조업을 결합한 것이 인더스트리얼 4.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독일은 현재 거의 1, 2위를 다투는 생산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국가 전력으로 삼아서 30% 이상의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인더스트리얼 4.0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 금융 서비스 강국인 영국에서는 IoT의 혁명을 이런 어떤 인더스트리얼 4.0과 조금 다른 형태로다가 전략을 삼는 나라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원본에 의하면은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인데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인더스트리얼 4.0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거고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고
인더스트리 4.0을 뛰어넘으려는 전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업의 혁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차 산업혁명 때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책이나 신문,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는 전화기, TV, 그 다음에 3차 산업일 때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등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생산 방식도 1차 산업일 때는 생산 기계화, 대량 생산, 부분 자동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통제는 사람들이 여지껏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계가 스스로 생산 통제를 하는 그런 것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는 그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라고 들 수 있고, 사물 인터넷과 서비스 간의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기사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 어떤 방향성은 있어도 이것이 결론이 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에 나온 거로다가는 인더스트리 4.0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사물과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그리고 IT와 OT의 어떤 결합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인더스트리얼 4.0은 단순하게 어떤 공장뿐만 아니라 시티, 라이프, 엔터프라이즈, 에너지,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모바일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다루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4.0에서 가장 그 주연 배우는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거가 어떤 사회적인 변화인데, 그 제조업이나 산업에서 볼 때에는 그 한마디로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제 경력이 있는 제조국가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에서 이 인더스트리얼 4.0 그리고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그동안 전략을 준비한 거는 여지껏 수십 년 동안에 그 독일이 갖고 있는 제조 산업국이며 생산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성공적인 요소를 향후 수십 년간 그 리더십을, 기술적인 리더십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 개발, 그리고 혁신 제조 기술과 복잡한 산업 프로세스 관리, 이런 것들의 독일의 전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인더스트리 4.0이 생성됐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독일의 환경이 지역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협력업체끼리 복잡한 산업 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협업 기술로 인해서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또 기계와 플랜트 제조 산업과 글로벌 최고의 수준의 IT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딩 소프트웨어 지식, 엔지니어링과 생산 공장의 자동화로 새로운 산업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이제 그 스마트 공장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이 또한 이제 그 안에 이 사람들은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가상 물리 시스템. 이거는 여지껏 했었던 우리의 그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나 그거랑 조금 다른 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과 인더스트리 4.0을 볼 때 미래의 제조업에서 PLM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는 어떤 엔지니어링이나 PLM 역할이 굉장히 작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PLM 부분에,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공장만 세우면은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스마트 공장 인더스트리얼 4.0 그리고 PLM의 어떤 상호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공장의 핵심 요소는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사실은 이런 개념이 전문가 입장에서도 CPS라는 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CPS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동안의 IT 기술에서 주로 다뤘던 가상 공간, 사이버,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과 현재의 생산 시설인 물리 시스템 간의 어떤 벽을 어떤 연계고리의 어떤 갭을 없애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비스와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연결되고 두 가지의 커다란 사슬을 가지는데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에 어떤 서비스가 인터넷 서비스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 오브 서비스, 또 하나는 인터넷 오브 싱,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이 왜 다르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영어로 볼 때는 인터넷 오브 싱이 아니를 자세히 번역을 하면 사물들의 인터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넷 오브 서비스도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인터넷으로 통합이 되고 인터넷 안에서 서비스도 되고 물건도 제품도 그 안에서 연결돼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PLM은 인터넷 오브 서비스라는 부분에 인터넷 오브 서비스라는 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주로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던 PLM이나 뭐 SCM이나 CRM 이런 모든 ERP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어떤 장치에 의해 가지고 그 회사 안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인터넷 서비스로 변환된다라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PLM 벤더가 솔루션을 팔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 벤더가 스스로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캐드 벤더나 이런 많은 벤더들이 제품을 팔지 않고 클라우드로 사용료만 받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것처럼 이제 ERP와 모든 PLM 이런 것들이 내가 라이센스를 사서 그동안 설치를 하고 커스터마라이징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을 하고 전기처럼 유틸리티처럼 얼마만큼 썼으면 돈을 내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인더스트리얼 4.0이나 스마트 공장에서는 굉장히 있을 수 있는 다반사라는 거죠. 또한 이제 여기서 PLM 역할을 보면 제품 수명의 관리와 제품 정보와 어플리케이션 가치 사슬인데 미래의 제조 전략에서 요구되는 가치 사슬은 이제 엔드 투 엔드 제품 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벤더에서 내가 쓴 만큼 돈을 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인더스트리얼 4.0이나 PLM에 대해서 우리만 변화해야 되냐, 우리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일본이나 중국부터
모든 강대국들이나 이런 그 경쟁자들이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인더스트리얼 4.0이 나오기 전에도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스마트 제조라고도 불렀고, 또 하나는 뭐 선진 제조, 뭐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같은 어떤 새로운 기술과 접목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의 이니셔티브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민관 합동으로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것을 이름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것이 그동안 그 어떤 공장이나 어떤 특정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더스트리얼 4.0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가 중앙에 있고, 그 스마트 팩토리를 그 전체를 싸고 있는 것이 그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마트 팩토리에는 생산 시스템이겠죠. 공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보는, 이거에 필요한 정보는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오브 서비스라는 그런 커다란 거 안에는 PLM과 SCM, 그 다음에 CRM, 그 다음에 이제 QMS,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ERP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가. 그 다음에 밑에는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그 센서와 액큐레이터와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자기네들끼리 그 최적화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우리나라는 이제 공장에다 포커스를 두는데,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만의 어떤 의미는 아닙니다. 산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음 그 어떤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전기 부분, 그 다음에 모빌리티,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로지스틱이라고 해서 물류,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빌딩, 스마트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계된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한 부분과 사이버한 부분, 그 가상 부분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프트를 통해서 서로 그 통합된 형태로 있는 것이 CPS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다양한 그 이런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회사가 만든 레이아웃인데, 이것이 이제 그 표준은 아직 아닙니다. 표준은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돼야지 표준이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결국은 큰 그림은 스마트 시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도 이제 최근에는,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더스트리얼 4.0에서 반응을 굉장히 늦게 했는데,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그도 이제 그 ISI라는 그 어떤 조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도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은 일본 제조업이 역전될 수 있다라는 좀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4.0을 극복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이나 신흥국 벤처기업이 대기업 공장을 활용할 수 있어 지역과 규모, 업종을 넘나들며 제조업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의 인더스트리얼 4.0 시대의 그 전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PLM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LM과 인터넷의 위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 부분이 그 인더스트리얼 4.0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PLM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그 PLM 관점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PLM,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디지털 매니팩처링, ERP, CRM 이런 서비스들이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얼 4.0의 어떤 부분입니다. 이게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이제 공유하게 됐죠.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LM은 파트, CAD 모델, 시뮬레이션, 뭐 스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리ኳ어먼트, 펑션, 로지컬 모델, 코드 이런 쪽, 디지털 매니팩처링은 프로세스, 리소스, 플랜트, 그 다음에 NC,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 분야고, ERP는 프로덕션 플랜, 인벤토리, 여기는 이제 MES가 ERP에다 집어넣는데 사실 ERP, MES는 PLM 쪽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 그 다음에 CRM에서는 컨택, 그 다음에 퍼처스 오더, 그 다음에 옵션,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 서비스 플랜, 리퀘스트, 워런티, 뭐 에러 코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얼 4.0에서 인터넷 오브 서비스로 들어갈 확률이 많은 거죠. 오늘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너무 막연한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마트 제품 전략이라고 그래서 그 요새 이제 스마트 제품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스마트에 대해서 저는 한 5가지 정도 한번 나눠서 기술과 전략과 제품에 대해서 한번 그 표를 한번 만들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디바이스는 이제 기술은 이제 센서, 필터, 임베딩 소프트웨어, 사용자 경험,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같은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PLM에서도 그거를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전략은 뭐냐면 이제 사용자 대응 전략,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고, 제품으로서는 이제 디지털 프로덕트라고 해서 소형 IoT,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워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센서나 필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약간 좀 체계가 큰 것들, 그거를 이제 저는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나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 기술, 그 다음에 엔드 투 엔지니어링 통합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으로다가는 시스템 개발 전략이나 협업, 여기 잘못 썼는데 협업 개발 전략이 필요할 거고, 제품으로다가는 스마트 자동차, 뭐 커넥티드 자동차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 홈,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드론, 드론이라는 이제 무인기인데, 무인기가 이제 대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불이라든가 뭐 어떤 다양하게 인명 구조라든가 뭐 감시라든가 뭐 이런 다양하게 많이 자원을 검색한다든가 뭐 발견한다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런 대형 드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드론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서비스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서비스 이런 거에는 이제 기술이 서비스 분석이나 포트폴리오, 서비스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기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들이 필요로 하고, 전략으로다가는 서비스 및
플랫폼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으로다가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이거 역시 이제 그 어떤 디바이스만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디바이스가 어떤 그 만들면 어떤 회사들은 이런 스마트 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도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은 CPS,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IoT, M2M, 머신 투 머신, 그 다음에 MES, 3D 프린팅 이런 것들 기술들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략으로다가는 인더스트리얼 4.0,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제조 전략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전략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으로다가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커다란 제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생소한 것이 있는데 스마트 매터리얼. 스마트 매터리얼 역시 그 스마트 팩토리의 하나의 어떤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신소재, 어떤 환경에 의해 가지고 반응하는 그런 신소재라든가 히토류, 전략으로다는 연구개발 전략이 특별하겠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제품으로다가는 스마트 재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차테로님이 엔드-투-엔드 어널리시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엔드-투-엔드는 그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처음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것들 외부를 통해 보면은 그 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서울 버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런 것들 정보가 없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어떤 버스 시간표를 찾아보고 지금 나와 있는 그 뭐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걸 분석해 가지고서 내가 내 이곳에 그 버스가 몇 시쯤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서울 버스 앱은 딱 누르면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하나로다가 결론을 만드는 그런 것을 엔드 투 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윤재환 님이 요즘에 이제 제조업 3.0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 관리 기술들이 IT 기술과 융합되어 서비스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포괄적이고 개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산업군에서 정형화를 건지 아니면은 PLM 관점에서 ERP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산업 방식이 적용했는지 개념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제조업 3.0이라는 거가 한국에서 그 인더스트리얼 4.0에 대응해서 한국형 제조업 중시 제조업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국형 제조업에는 독일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의 그 대부분의 산업에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일에는 그 인더스트리얼 4.0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중소기업이 히든 챔피언이라고 해서 대기업과 대등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대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그 정부가 좀 고육지계로 제조업 3.0을 해서 빨리 그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의 세계적인 중간 이상의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제조업 3.0이라는 걸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3.0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인더스트리얼 4.0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국 환경에 어떻게 보면은 타협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중소기업이 PLM이나 ERP는 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PLM이나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이런 환경들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제조업 3.0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김순호님은 2020년부터 활성화된다면 남은 5년 기간 동안에 충분할까요? 아니면은 4.0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PLM 업계에서 준비는 어떤가요? 전혀 새로운 강자 출연할 가능성은?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2020년까지는 사실 몇 년 안 남았어요. 5년인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약간 좀 눈속임인데 2020년 그러면 굉장히 먼 훗날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5년 후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는데 인프라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 대답에 대해서 yes and no입니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에서 벤더들은 인프라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지금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도 인더스트리 4.0의 패러다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공장에 있는 분들이 결정해야 될 거고, PLM 업계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사실 PLM은 몇 개월 전까지는 굉장히 잠잠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몇 개월 동안에 다소나 저기는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다소나 PTC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대응하다가 이제 인더스트리 4.0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어떤 좀 파괴력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PLM 업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강자 출연이 가능할까요?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업체들이 이제 파고들 수 있겠죠. PLM이라는 벤더가 그동안 이제 어떤 나름대로는 몇 개로다가 이제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SAP 같은 경우에는 PLM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은 거죠. 전체. 그래서 ERP나 PLM이나 이런 벤더 중에는 SAP가 제일 활발하게 인더스트리 4.0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LM 같은데 비교적 약자였던 오라클 같은 데에서도 이제 이거를 기회 삼아 더 적극적으로 한번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PLM 벤더들은 약간 수비하는 입장이고, 그동안에 이 마켓의 주요 메이저 벤더가 아닌 벤더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변대범님께서 해외에 독일은 몇 년 전부터 인더스트리 4.0을 진행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거가 독일 같은 데서 한 10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2013년에 이제 보고서가 1차 나오고 2014년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를 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1, 2년 정도가 된 거죠. 이완근 님이 이제 지금 설명하신 시스템화는 대기업 정도가 되어야 구축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이 나온 것이 독일의 중소기업들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것이
그 대기업만을 상대로 해서 인더스트리얼 4.0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핑계들을 많이 댔어요. 핑계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PLM 같은 거나 이런 것들, CAD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중소기업에서의 힘든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독일과 다른 거는, 우리나라는 고급 인력이 무조건 대기업으로 가려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CA도 필요하고 CAD도 필요하고 PLM 같은 것도 필요한데, 대부분 약간 그 몇 년간의 경험이 있으면 자꾸 대기업으로 가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더스트리얼 4.0이 우리나라 대기업이 또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약간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완근님께서는 이런 그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조 환경은 열악합니다. 대기업과 동반 성장을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상이한 부분들이 많고, 특히 공장 자동화 및 시스템화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현실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인더스트리얼 4.0이 자동화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인더스트리얼 4.0이 그 독일의 아주 자그마한 기업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인더스트리얼 4.0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라는, 예를 들어서 그 대량 자동화가 아니라는 거가 인더스트리얼 4.0의 특징입니다. 그 전에 그 독일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자동화가 충분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인더스트리얼 4.0을 굳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인더스트리얼 4.0이 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우리나라 환경의 중소기업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도 이제 중소기업이 그 장기적으로 조금씩은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PLM을 도입한다든가, 그 대신에 PLM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제 그 대형 PLM 밴더들이 굉장히 소프트웨어를 비싸게 팔았어요. 뭐 수십억이고 뭐 1억 원 이하짜리의 PLM 소프트웨어들에게 1억 원 이상의 PLM 소프트웨어는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보면은 그걸 관리하는 사람도, 전문적인 관리자도 두기에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같은 경우는 그 국가에서 PLM의 어떤 중소기업을 위한 PLM 그 크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그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거죠.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그 마인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몇 년 전서부터 시도를 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기 데이터가 그 외부 크라우드나 이런 데에 그 자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가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태로님이 독일의 대표적인 4.0 적용 그 중소기업 성공 사례가 회사명이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독일의 중소기업 중에 성공한 케이스 중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떤 공단에다가 어떤 회사를 옮기려다가 지역 사회에다가 공장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어떤 값이 싼 어떤 공장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통근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작은 기존에 있는 빌딩에다가
소규모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그 주위의 아파트에게 저렴하게 팔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직장을 갖다가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도 잠시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세환님께서 인더스트리얼 4.0으로 전환되면 어떤 업체가 쇠퇴하고 반대로 부상하는 어떤 업체가 어떨까요? 이런 데인데 저도 뭐 틈틈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인더스트리얼 4.0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회사가 크고 작고 자동화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인더스트리얼 4.0에서 가장 그 뜨는 회사는 뭐냐면 고객에게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을 수시로 하는 회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주문하면 그 주문하는 걸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설계 단계가 어땠고 지금 테스트 중이고 몇 월 며칠에 산적을 했고 언제는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인터넷 쇼핑하는 것처럼 공장에서 그 과정을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인더스트리얼 4.0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몇 분들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너무 비싸. 우리 보고 또 투자하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4.0을 중소기업의 부장님들이나 어떤 그 정책 결정자인 분들은 인더스트리얼 4.0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 소통에 대한 거지 자동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객은 내가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하나만 제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더스트리얼 4.0은 그 다양한 소량 생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불리한 회사가 어떻게 보면 대형 회사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그 어떤 사람들 얘기는 중국이 가장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선입감들을 좀 버리시고 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지 않을까. 그리고 PLM도 그 앞으로는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그걸 쓰지 않아도 설치하고 그걸 오래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라이센스를 갖다 하는 지금 발빠르게 좀 접근한 회사가 약간 오토데스크인데 오토데스크가 이제 제품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팔지 않고 라이센스를 팔지 않고 사용료를 하는 거로 생각이 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권재양님께서는 PLM 측면에서 서버타이제이션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밑으로 갈 때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이제 서비타이제이션이 이제 그 서비스 맞습니다. 이게 서비스로 가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중소기업도 이제는 어떤 지금 뭐 하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계열화되는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장기화하면 중소기업도 사실은 굉장히 종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다가는 그 종속이 되니까 그건 그대로 뭐 캐시카운을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 히든 카드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커스터머라이징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거는 그 서비스를 해서 내가 그 사람 하나에게만 만들어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들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어떤 밸브라든가 대형 밸브라든가 특수 밸브 그다음에 매트리어 이런 것도 대기업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 독일처럼 강대 중소기업이 많은데 우리 중소기업이 현실만 현실만 얘기하지 말고 나름대로 그 중소기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환님이 요즘에 또 하시고 지금 이제 전시영님이 셉의 SAP의 ERP나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은 SAP가 그 현재로다 ERP와 연계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내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일 회사들이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 발빠른적이라 하는데 사례를 많이 발표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제 강의 같은 것이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어도 뭐 이 회사 이 제품은 됐고 저 제품은 됐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SAP가 독일 회사답게 SAP가 사실은 PLM이나 뭐 이런데 ERP 이외에는 굉장히 사실은 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4.0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정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멘스도 조직이 두 군데거든요. 스마트 팩토리 조직이랑 PLM에는 인더스트리얼 소프트웨어 조직이거든요. 근데 지멘스의 PLM 조직이 스마트 팩토리에 흡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뭐 그게 내부적으로서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제조라는 거 커다란 거 안에 흡수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PLM에서 굉장히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순호님께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대기업이면 JIT나 뭐 이 원활한 수행이나 차이가 뭘까요?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측면에서 사실은 3D 프린터나 지금처럼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제조업을 바꾸는 게 뭐냐면 재고를 줄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4.0에서 지난 것 중에 DNA가 자동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스트 인 타임입니다. GIT입니다. 그래서 재고를 줄이는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재고를 줄인다라는 거 그만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아마 JIT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장의 인사이트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게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이런 데 대기업은 약간 지금은 공룡화돼 있어요. 대기업들이. 그래서 대기업들이 더 유리하진 않습니다. 인더스트리얼 4.0이 옛날처럼 돈을 많이 해서 시설로다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메시지는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것을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전체적인 자신의 공장에 대한 전략을 한번 수정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현재 있는 어떤 ERP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이 싼 게 비싸서 기업에 위험하다면 쓰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금에 리스크가 있으면서까지 IT 시스템을 쓴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CAD나 어떤 뭐 이런 IT 시스템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자기가 R&D나 개발에
하지 못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충분하게 여기 있는 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동화나 IT나 이거가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라는 걸 그걸 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수동 프로세스라도 완벽하면 그거가 자동화된 IT 시스템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몇 배나 훨씬 낫다라는 거죠. 네, 오늘 질문을 여기까지 해주셨으면은 이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더 질문이 있으면 캐덴 그래픽이나 뭐 제 이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더 자세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CNG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다른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